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1급 제80회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시행된 날짜는 2025년 3월 22일 토요일날 시행된 시험 문제고요. 이론 문제 재무회계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FAT 1급은요, 지금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에 여기 계정,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여기 구분 계정들 쭉 있는데요. 이거 필수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거나 또 실무 업무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무들이 우리가 회계 담당자로서 기록해야 될 계정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구분을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요 순서도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시험 문제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또 질문을 하는지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AT 1급 정도 되시면은 요 자본 계정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그다음에 요 자본까지죠. 자본 계정도 여기 내용 계정들 구분 계정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또 많이 그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기출 문제에 풀어보시다 보면 요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에 대한 것들 많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요 구분도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지 돼요. 그 이유는 이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판관비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줘요. 근데 영업의 비용은 판관비에 저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섞어 놓고 얘가 판관비인지 즉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주지 않는 것인지 그걸 테스트를 많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한단 말이죠. 잘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유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정보가 어떤 게 더 유용합니까? 해서 유용성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회계 정보의 유용성에는 우선 신뢰성, 근본적으로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신뢰성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재무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회계의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목적 적합성은 관리회계에 주로 많이 적용되는 유용성을 정리해 놓고 있어요. 재무회계가 됐던 관리회계가 됐던 두 가지 다 신뢰성도 목적 적합성도 다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 신뢰성보다는 좀 더 우선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재무회계에서는 목적 적합성보다 신뢰성을 좀 더 우선한다는 뜻이지 모든 회계 정보는 신뢰성도 목적 적합성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신뢰성의 그 부가적인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바로 이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세 가지. 그다음에 목적 적합성의 보강적인 특성으로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얘네들 두 가지 공통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럼 여기 위에서 보시게 되면 회계 정보에 대한 오류나 미리 의도된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보의 특성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신뢰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목적 적합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비교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측 가치를 얘기하는 것인지 요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검증 가능성이 여기 나타나 있죠. 그다음에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표현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이런 특성이 포함된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신뢰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한 것은 신뢰성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번 문제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신뢰성, 근본적인 질적 특성과 보강적인 질적 특성, 이건 회계 이론에서 아주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암기해 놓으시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요. 다음 중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자본 변동표는 여러분이 처음 배우셨던 재무제표 안에 재무제표는 5가지를 우린 재무제표라고 하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지금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자본 변동표, 주석 5가지를 우린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 재무제표에 각 재무제표의 키워드들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다. 자본 변동표는 자본 크기와 변동을 나타낸다. 주석은 계정 또는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다. 뭐 대충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1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여기 자본 변동표에 대한 요 키워드 요거하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답은 1번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그다음에 부채, 그다음에 자본에 대한 정보 보고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여기 2번은 재무상태표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요. 3번을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것이네요.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 현금 유출에 대한 재무 보고서, 그럼 얘는 현금 흐름표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재무제표 5가지를 암기하고 계신다면 이 재무제표의 키워드들도 이 어떤 편지, 어떤 무엇을 나타내는 편지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이번 문제는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이 푸실 수 있었을 문제라고 보여드리네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025년 1월 1일 150만 원을 출자하여, 출자라는 단어는 자본금을 냈다는 뜻이에요. 자본금을 내서 설립된 항공의 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계정 과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2025년의 당기수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르쳐준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현금, 그 다음에 지급엄, 그 다음에 상품,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기계장치, 임차보증금, 미지급금 계정들이 줄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회계 2급 과정에서 배울 때 계정 과목이 얘가 자산에 해당되는지 부채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자, 여기서 주어진 자료로 1월 1일 날 출제해서 설립됐다고 했으니 1월 1일 날에 1월 1일 시점에서 기초 재무상태표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자본은 150만 원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렇게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가 같이 되어 있어야지 구분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기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계정이 얼마냐, 지금 270만 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산은 여기 현금이 자산이죠. 그 다음에 상품도 자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자산, 기계장치도 자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금액 다 합치면 1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에다가 여기 임차 보증금, 이것도 기타 비유동 자산이니까 20만 원까지 합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린 게 다 자산 270만 원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는요, 여기 지급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이 다 부채죠. 그러면 50만 원에 92만 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부채가 92만 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기말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자본은 178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2025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 우리 이제 회계 원리에서 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회계 2급 과정에서도 설명을 해드려요. 기초재무상태표의 자본에서 기말재무상태표의 자본까지, 즉 이 자본이 어떻게 유지됐느냐, 그래서 얘를 자본유지법이라고 부르는데, 자본유지법, 우리가 이 자본유지법을 통해서 당기 순손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요. 손익계산서에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그거는 거래법이라고 불러가지고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 기초재무상태표와 기말재무상태표에 자본이 1년 동안 어떻게 유지됐는가를 갖다가 봐서 그 차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구분하는 방법, 얘를 자본유지접근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당기 순이익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말 자본은 어떻게 표시된다? 기초 자본 더하기 당기 순이익으로 구성이 되는 게 기말 자본이에요. 그러면 기초 자본은 여기 지금 150만 원이었었죠? 그러면 178만 원에서 150만 원 빼게 되면 나머지 28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게 자본유지 접근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었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신다는 거. 기초재무상태표의 기초자본과 기말재무상태표의 기말자본, 요 차액을 기말자본의 구성이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으로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만이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거죠. 이걸 제가 이렇게 자료로 준비해 드린 것은 이 문제를 푸시면서 교재 보고 등등 하지 않더라도 이걸 참고를 하셔서 이 문제를 복습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설명거리를 이렇게 자료를 붙여놓은 거예요. 복습하실 때 번거롭지 않게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거라는 얘기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영향을 미치는 거래만 고른 것은? 라고 물어봤죠. 그럼 영업손익이라는 것은 저는 영업이익이라고 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영업손익, 매출총손익이라고 다 이렇게, 그래서 손익구분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익이라고만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겠죠. 영업이익 요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종원의 급여, 종업원의 급여는 판관비죠. 판관비니까 여기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겠죠. 두 번째, 나에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품 등 판매, 촉진 홍보물을 제작비라는데 불특정 다수인 촉진 홍보물 제작비 요게 기정을 뭘 설명하는 건가? 이거는 광고 선전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광고 선전비도 판관비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계정이 뭔지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다해 보시면 불우이웃돕기 단체 성금, 불우이웃돕기 단체 성금을 납받아 이런 경우는 기부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외 비용이에요. 얘는 영업외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하나가 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돈을 빌린 대가로 이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이자 비용가 있죠. 이자 비용, 얘도 영업의 비용에 속해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영업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가하고 나 두 개밖에 안 남죠? 가나. 여기서 해당되는 답을 선택할 때는 이 두 가지 있는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FAT 1급 뿐만이 아니라 FAT 2급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손익구분과 그다음에 판관비, 영업의 비용 구분하는 것은 실무, 업무에서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무 업무를 보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항공의 결산일, 그러면 결산일이면 12월 31일이죠. 매출채권.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지금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계정 반드시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매출채권, 그러면 외상 매출금과 또 뭐를 얘기한다? 받을 어물 일컬는 말이에요. 항공의 결산일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그런데 매출채권 잔액이 5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결산 전에 합계 잔액 시산표상에서 대손충당금 계정 잔액이 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잔액이 지금 만 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계정에서요. 자, 매출채권 1%에 대해서 대손을 예상하다 그랬으면은 우리 지금 매출채권 잔액 500만 원이라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500만 원에 대해서 내년에 1% 정도는 우리가 회수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의 1%면 5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기말에 이렇게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에는 이렇게 지금 추정된 대손충당금 금액, 이 금액을 넘어가도 안 되고 이 금액보다 모자라도 안 돼요. 딱 요만큼만 맞춰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만 원이 있는데 5만 원을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해야 된다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 4만 원이 모자르죠. 그래서 4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르는 것만큼만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 준다. 그래서 얘를 보충법이라고 부릅니다. 보충법이라고 부르고 이 4만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4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4만 원 이렇게 기말 현재 여러분이 결산 수정분계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분계가 어떤 게 얘와 똑같을까요? 보니까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다음에 대변의
대손충당금에서 1번이 답이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5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6번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무엇을 질문하는가? 특허권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특허권은 무형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이면서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2025년 결산 시 무형자산 상각비 계상액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특허권 취득일은 2025년 4월 1일이래요. 그리고 특허권 등록비가 2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제 비용 10만 원. 그러면 특허권은 자산인데, 자산을 우리가 취득하면서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 것까지 우리 특허권으로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허권이라고 우리가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취득원가는 210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상각 방법은 여기서는 정액법으로 해달라 그랬고 내용 연수는 5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월할 계산해달라 그러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4월 1일 날 210만 원 지금 이를 갖다가 취득원가로 지금 계산을 했고요.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니 나누기 5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42만 원의 무형자산 상각을 해야지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2025년 4월 1일 날 취득했으므로 2025년 12월 31일 기말까지는 총 9개월만 상각을 해야 되죠. 이렇게 계산된 42만 원은 1년치예요. 근데 1년치가 아니라 우리는 올해 2025년도 말에 9개월치만 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2만 원에 대해서 12분의 9 하게 되면 31만 5천 원이 2025년 12월 31일 날짜로 상각을 해 주어야 되는 상각비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유형자산일 때는 유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감가상각비라고 기정을 쓰는데 무형자산일 때는요 감가상각비라는 기정으로 쓰지 않아요. 무형자산일 때는 얘를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기정으로 쓴다는 거 구분을 해두셔야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무형자산도 감가상각하라 그러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고 쓰지만 무형자산일 경우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써요.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유형자산인 경우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처리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얼마 이렇게 쓰실 거고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얼마 이렇게 쓰신단 말이죠. 근데 무형자산일 때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쓰고 대변에는 특허권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로 물어볼 때 유형자산의 대변 기정에 이렇게 만약에 차량 운반구를 여러분이 감가상각에 따르면 1년 동안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으면 대변에도 가격이 감소한 만큼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로 기록해 놨다가 이 차량 운반구가 처분될 때 그때 한꺼번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매년 그 차량을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이렇게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불러요. 회계처리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특허권이라고 해서 무형자산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죠. 특허권을 이렇게 감소시켜요. 자산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계처리 방법에서 유형자산은 자기 본 계정을 쓰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대체되는 계정을 미리 예비적으로 써놓는 것을 회계처리 간접법이라고 얘기하고요. 특허권을 직접 쓰는 것을 우리는 직접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유형자산에서는 회계처리 간접법을 사용하고 무형자산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된 금액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9개월 동안의 무형자산 상각비는 31만 5천 원이 됩니다. 요걸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저는 요거 설명해 주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한꺼번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더 추가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보편적으로 결산 정리사항 문제가 여러분 FAT 1급에서 결산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5년 결산 시점 회계처리 옳은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소모품에 2025년 재고는 없다고 가정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요거 3개 다겠네요. 소모품에 대해서. 자, 3월 1일 날 소모품 40만원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 다음에 전액 비용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얘는 지금 비용 처리법을 설명하는 거네요. 소모품에서는요, 처음에 이렇게 소모품을 샀을 때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 처리법이 있고 소모품으로 기록하는 자산 처리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비용 처리법으로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을 우리 3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해보게 되면 소모품 B라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럼 얘가 비용 처리법이에요. 여기다가 하나 써놓을게요. 그래서 비용 처리법.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길을 자산 처리법이라고 부르는데 뭐 말만 거창하지. 기록할 때 처음 3월 1일 날 자산으로 기록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소모품이라고 그냥 기정을 쓰시면 돼요. 소모품.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기말 정리상 분기가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지금은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하라 했으니까 소모품비라고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40만원 주고 사왔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12월 31일 날 보니까 지금 소모품 미사용액이 15만원이 있대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12월 31일 날 여기 결산 정리사항으로 회계 처리를 해놓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에 소모품 B라고 하는 40만원이 손익계산서에 다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죠? 손익계산서에 40만원이 반영이 돼버리면 지금 우리가 소모품을 사용한 것은 실제로 15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실제적으로는 25만원만 들어가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에 4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받겠죠. 비용도 과대 계상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벌어지니까 우리 지금 12월 31일 날짜로 여기 12월 31일 날짜로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 25만원만 반영되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이 소모품비를 갖다가 15만원만큼은 우리가 소멸시켜 줘야지 돼요. 소모품비를 이렇게 대변으로
기록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15만 원이 4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이 비용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증가할 때는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용 계정은 소멸시키려고 하는 금액만큼을 대변에다가 기록하게 되면 차변에 발생했던 비용이 여기 써져 있는 금액만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15만 원이 소멸됐으니까 잔액이 25만 원 남겠죠. 그 25만 원이 올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소모품이라는 계정은 자산 계정인데 지금 소모품이 15만 원 남아있다 그랬었잖아요. 차변에 소모품 그래서 여기 1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제가 요 자료를 갖다가 지금 여기 요 화면을 사용하면서 불러와 갖고 쓰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분기 내용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차변의 소모품, 그다음에 대변의 소모품비에서 15만원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용처리법을 설명해 드렸으니 자산처리법도 그냥 겸사로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산처리법은요, 여기 어디 있을까? 똑같이 2025년 3월 1일 날 취득한 것을 기록할 때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자산처리법이에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현금이라고 주기로 했으니까 40만원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2025년 12월 31일 시점에 소모품이 지금 얼마치 남아있다 그랬어요. 소모품이 15만원어치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처음 샀을 때 소모품 40만원어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소모품은 얼마가 사용된 거예요? 15만원어치 남아있다고 얘기하니까 대변에 소모품 사용된 만큼은 없애줘야 되겠죠. 그만큼 사용해서 없다고 하니까 25만원이 이렇게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만큼은 사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 차변에다가는 사용 자산이 감소돼서 사용된 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사용된 만큼 비용 처리하니까 소모품비에서 25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은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소모품비 25만원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자산처리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취득했을 때 자산으로 기록하는 방법, 얘가 자산처리법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소모품비 이렇게 비용처리법으로 해도 소모품비 40만원에서 15만원을 소멸시켰으니 잔액은 얼마가 남았어요? 25만원 소모품비가 남았겠죠? 결과는 자산처리법으로 기록하던 그 다음에 비용처리법으로 기록하던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로 처리되는 여기 25만원은 동일한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설명해 드려 봤으니까 용어, 비용처리법이 뭔지 자산처리법이 뭔지 결과는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기말에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을 갖다가 결산 정리하게 되면 분기 모양은 달라진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재무회계에 대한 거 여러분하고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거 같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8번부터
10번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